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학교론 강의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다 수업을 받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설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첫 수업은 늘 설렙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꼭 선 보듯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할 건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죠?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하고 1차 공부를 얼만큼 하고 2차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서셨습니까?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과목별로 시키는 대로 당연히 열심을 다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서 1차와 2차 이렇게 좀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좀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그림입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표준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의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약간씩은 가감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다른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모두 다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나요? 조금씩은 다 말씀을 하셨나요?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 1차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 한 4, 5월, 5, 6월까지는 1차 비중이 더 높아야 됩니다. 1차의 비중이 한 60, 70%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이제 월화, 수목, 금토 6일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일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6일을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토요일까지. 자, 그렇게 하면은 월화, 수목, 금토 그날 공부했던 거를 그날 복습하기가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수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민계공이 가장 중요해요. 자,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의 민법하고 제가 강의하는 결혼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의 공법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이죠. 공시세법인데 1차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내년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1차의 비중이 한 60, 70% 가까이 돼야 돼요. 이것은 6일을 공부한다면은 4일 이상은 1차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일 이상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돼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돼야 그날 공부한 거를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뵙는데요. 다음에 보는 날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아마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가르친 사람은 맞는데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 사람 같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 내용은 오죽하겠습니까? 내용은 아마 이 문을 나서자마자 다 까먹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 한 과목을 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랫배 힘을 바짝 주고 가구를 단단히 먹으시고 이렇게 잡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차와 2차를 동차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다만 그렇게 큰 각오는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60점 밖에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정말입니다. 정말 처음 지금 11월부터 내년 10월 말 마지막 수업까지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있죠.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아 저분은 합격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1월, 12월 달에 말씀드린 것이 1월, 2월 달에 다시 또 반복이 되고요. 3, 4월 달에 또 반복이 되고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만 맞춰도 60점 근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서 어떤 거는 11월 달에 하고 말아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월 달에 하고 말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특별히 많이 학습을 하진 않으시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일 출석한다는 게 어려워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회식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그걸 떨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올 수 있게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어떤 분은 아주 심지어는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80점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80점이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년 5, 6월까지는 60, 70%는 이제 1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월화수목금토에서 4일에서 5일 정도는 1차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일에서 5일. 그럼 나머지 하루 이틀 정도만 2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중에서는 이제 공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공법이 점수를 까먹는 과목이고 중개사법이 점수를 이제 따는 과목이에요. 여기서 남는 걸 이쪽에 보태주는 과목입니다. 근데 공시세법은 뭐 한 중간 정도고요. 이게 이제 중간 60점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도 과락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올해도 이거 공법에 과락 때문에 안 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점수가 평균 점수는 60점 넘었는데 여기 40점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제가 강의하는 이 개론이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이 민법인가요? 월요일이 민법인가요? 공법이 언젠가요? 공법이 목요일인가요? 공법이 목요일이면 그날 공부하는 거는 그날 복습을 하는 겁니다. 민법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30분 정도라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공법도 그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공법은 그날 공법 복습하고요. 개론도 그날 집에 가셔서 30분 정도라도 개론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화요일 날 뭐가 있죠? 공시법인가요? 공시법이고 세법이 이건가요? 여기 세법인가요? 세법. 그러면 이제 이런 과목들, 중개사나 이런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민법과 개론을 더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개론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민법은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집에서 복습하는 날이 이게 공시법을 수업을 듣고 가셨지만 집에 가서는 개론을 복습하는 거고요. 중개사법을 듣고 가셨지만 집에 가셔서는 민법을 복습하는 거죠. 하루 정도 이렇게 건너뛰는 이유는 잊을만 하면 터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은 터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가면 갈수록 엄청 희미해지죠.
희미해지니까 약간 많이 잊었을 때쯤 됐을 때 한번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며칠 지나고 희미해질 때쯤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게 효율이 더 높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날은 만약에 민법이 좀 더 부족하다면 민법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토요일은 또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날은 중개사나 공시나 다른 2차 과목이 좀 부족한 거를 채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는 잡아놓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60,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1차가 60, 70% 되고 2차가 한 3, 40%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5, 6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1차가 탄탄하게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는 2차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1차가 발목을 잡으면은 2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를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1차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동차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안배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자격시험이라는 시험은 어떤 것이든지 한 80%만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20%가 뭔가 하면 난이도가 높은 거, 그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거,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것도 여기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매년 출제되는 것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매년 출제되는 게 뭔지, 어쩌다 출제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가셨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수업의 내용을 듣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노트하는데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업하는 거는 열심히 들으면서 이 노트할 거, 이 마킹할 거, 표시할 거 이런 것들은 표시하면서 듣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노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고 노트를 해놨다가 집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암호가 돼 있을 겁니다. 자기가 써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분명히 자기 글씨인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설명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설명 듣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것도 이제 메모를 하고 이게 무슨 단어가 나왔는데 뭔 뜻인지 모르면은 단어를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글을 읽다가도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면 물음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80%예요. 80%.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요. 중요도가 낮은 거는 패스하고요. 중요도 낮은 거는 이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중요도 낮다. 예를 들어서 중요도가 낮다.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 이런 것들은 일단 패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이론 공부가 되면은 기출 문제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격 시험의 나침반입니다. 모든 자격 시험의 나침반이에요. 이런 기본서들이라는 것이 다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대학 교재에 가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수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이 여기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에는 어쩌다 한번 출제된 것도 있고 매년 출제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도가 뭐 낮습니다. 뭐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보시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한 최근 10년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전혀 저하고 관련이 없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찾아보는 게
전기기사 자격증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보고 야 이거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적게 출제됐는지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인데 요거를 몇 달로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시간을 나누는 거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데 내가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은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항상 시간은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24시간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뭐겠습니까? 중요도가 낮은 거는 버리고요. 중요도 높은 걸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모든 공부에 다 공통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0% 정도만 한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이 세 가지. 이 반복은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해도요. 반복 앞에서는 그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를 가면은 첫날부터 쌀집이 어디 있고 세탁소가 어디 있고 고깃집이 어디 있고 다 알지 못하죠. 그거 알라고 첫날 답사 나가가지고 다 종이에 적어놓고 지도에 그려서 그날 첫날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는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라도요.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표시만 해놓고.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바퀴 보고 다시 한 바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커리큘럼 자체가 반복입니다. 11월, 12월 달 이론, 1월, 2월 달 또 이론, 3, 4월 달 또 이론, 5, 6월 달 또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만 11월, 12월 달에는 좀 난이도 높은 걸 덜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것을 조금씩 더 들어가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난이도를 약간씩 차이를 둬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반복이니까 중요한 거는 11월, 12월 과정에서도 한 번 듣죠. 1, 2월 과정에서도 또 듣죠. 3, 4월 과정에 또 듣죠. 5, 6월 과정은 또 듣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이 문제풀이 과정인데 문제풀이 과정에 문제풀이만 하겠습니까? 이론도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또 하죠. 동영 모의고사 때 그때도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만 하겠어요? 이런 설명합니다. 또 듣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10대 번 이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히 60점 나올 점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이니까. 자,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복습이 되는 거죠. 복습. 이게 커리큘럼 자체가 반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문을 망각의 문이라 그래요. 수업 듣고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망각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 다음 주에 오면은 머리가 포맷이 되어 와요. 새하얗게 그냥 포맷이 되어 와서 다시 또 내용을 저장시켜 놓으면 또 나갔다 또 포맷이 또 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잘 까먹습니다. 이렇게 잘 까먹기 때문에 반복 외에는 복수 외에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한정돼 있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복습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2번을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30분 복습하면 그날 하는 거를 웬만큼 다 복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습하는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학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습 방법이에요.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눈빛이 그대로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가 번쩍 뜨일 텐데, 그 선생님은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중3 때. 한 40분 정도만 수업하고 5분은 수업을 안 해요. 40분 정도만 수업하고 5분 동안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3초 내에 안 나오면 터집니다. 3초 내에 안 나오면 터지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겠죠.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근데
40분 수업을 하면은 한 2번 정도 쉬는 틈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 할 때 같이 웃고 즐기다 보면 마칠 때 터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할 때 우스갯소리 듣지 말고 외우란 뜻입니다. 칠판에 있는 걸 외우란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외우란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가끔 가다 보면은 표정들을 보면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먼 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빛이 딴 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수업하고 지금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과목만큼은 중학교 3학년 때 도내에서 우리 학교가 1등이에요. 터지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몽둥이 터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다 외운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더 쉽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시긴 했어요. 기술 과목에 예전에 자동차를 배웠었는데 중3 때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 다 되면 왜 점프한다 그러죠. 다른 차 시동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근데 그때 그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플러스 극이 검은색이냐 마이너스 극이 검은색이냐 그게 이제 보면은 배터리 보면은 검은색 붉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빨간색 검은색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플러스 극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빨간 마우라는 보통 비행기 조종사를 말하죠. 빨간 마우라 이제 조종사 정식 조종사가 되면 빨간 마우라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빨간 마우라 주로 남자죠. 남자잖아 남자 비행사가 주로 조종사가. 그리고 검은 치마는 주로 여자가 입죠. 그러니까 여자는 마이너스 남자는 플러스 해가지고 빨간 마우라 이거는 플러스 극 검은 치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생각하면은 빨간 거는 플러스 검은 거는 마이너스 검은 거 여자 빨간 거 남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쉬운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기술 과목만큼은 도내에서 1등을 바로 만들었어요. 몇 달 안 지나서. 그게 된다는 얘기죠. 다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다른 과목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쑥 올라가는 거죠. 반에서 그냥 뭐 1, 2등 이런 게 이제 반에서 1, 2등이 아니라 정교에서 이렇게 놓을 정도로 확 이렇게 그런 학습 방법을 이용을 했더니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학습 방법은요, 사실 학생들한테 테스트한 그 결과에도 있어요. 이쪽 집단 학생들한테는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요. 이쪽 집단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칠 거란 얘기를 안 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본 거죠. 누가 더 잘 봤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수업 내내 뭘 생각했겠어요? 요거 질문하면 대답해야지, 질문하면 대답해야지. 이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습이요, 복습. 수업 시간에 복습한 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최대화해서 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쉬는 시간에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뭘 했는지 한 5분 정도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뭐 했지? 이렇게 스크린을 하면은 그 시간에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또 기억에 남습니다. 벌써 2번 복습을 한 거예요. 마치고 5분 정도 복습하는 시간이 또 있으면은 2번 복습한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 30분이면은 그날 공부한 거 거의 다 또 복습이 됩니다. 스크린이 되면은 그날 한 거 웬만한 거는 다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오시더라도 제가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날 했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 복습을 해 드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훨씬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3, 4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1차가 이제 감이 잡혀요. 5, 6월이면은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따라오신다면은 충분히 동차까지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이 학습 방법은 부동산 학개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수업하는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부동산 학개론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유일하게 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다른 과목은 전부 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일부 법입니다. 일부 법, 그 법령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별의별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워낙 범위가 방대하여 넓게 나와요. 근데 그 넓게 나오는 거는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아까 80%라고 그랬잖아요. 그 20%에 해당하는 걸로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버려버리면 되고,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푸실 때, 이거 별로 강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네? 그럼 그런 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을 틀린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별로 평소에 수업 시간에 별로 얘기하지 않은 게 나와서 틀리는 거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이상한 거죠. 문제가 이상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시려면은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부동산학 개론이죠, 개론. 개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개론. 개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건축학 개론. 그것도 개론이죠.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대한 잡다한 걸 다 하는 겁니다.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 이제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론. 총론은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이 총론이라는 것은 부동산 학개론의 전체 내용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단원, 2단원 상이 여러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묶어서 총론합니다.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거는 뭐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론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 경제론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비교적 많이 출제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수요 공급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시장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 문제에서 2문제. 경기 변동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 문제에서 2문제. 보통 이게 2문제 나오면서 동시에 이게 2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문제나 뭐 이게 2문제, 이게 한 문제나 이게 2문제, 또는 한 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는 것들일 거예요. 수요 공급 얘기는. 근데 이 수요 공급에서 이제 첫 관문이에요.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일단은 지나가더라도요. 나중에는 결국은 잘 모르면은 1, 2월 달에 수업을 들었는데도 모른다. 그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실 때는 뭐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해도 돼요.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카톡으로 좀 질문을 하시거나, 뭐 제가 밴드 하는 것도 있는데 밴드로 뭐 하시거나 해도 관계없고요. 자, 아무튼 이 수요 공급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요 공급 시장은 제가 앞으로 계속 제가 있는 이 무대, 여기를 이제 무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두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무대에 배우들이 등장할 때는 무슨 연기 작품을 연기하는 거죠. 그 작품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나요? 작품의 제목은, 자, 수요자가 많아지면은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예, 그거 궁금하는 거예요. 그거. 그 작품의 제목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공급, 시장, 그리고 가격 이 네 단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 공급하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수요자,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뭐라고요? 수요자,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뭐라고요? 시장. 무대는 시장. 무대는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예, 그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자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한 것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둔화되는 것, 위축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죠. 그런 경기의 변화를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론은 요거는 4문제에서 5문제인데요. 정부가 시행하는 게 바로 정책이죠. 정책을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을 하는 거죠.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바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월 3일 날 전매 제한 금지, 그런 지역을 발표를 했죠. 전매 제한 지역, 전매 금지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택 정책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 정책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투자론은 한 7문제에서 8문제예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총론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론은 뭐를 공부하는가 하면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참 좋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합격한 후에 실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투자를 할 때 돈이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죠. 그게 판 후에 시세 차익으로 해서 수익이 생기든 아니면은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수익이 생기든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아야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든 전월세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월세만 하면은 그냥 뭐 얼마짜리 그냥 수수료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상가라든가 이런 업무용 빌딩 이런 거 중개를 하실 때에는 소개를 하려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 보고 투자해요. 수익. 그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한다면은 누가 그 부동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은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 이 브리핑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 지식이. 이런 물론 이제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잘할 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선배가 저보고 물건 좀 소개해 줄 만한 중개사를 알려달래요. 어떤 물건을 찾으시냐고 했더니 빌딩인데 빌딩이면 좋겠다. 빌딩은 빌딩인데 가액은 한 50억. 많이 대출 받으면은 60억까지도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50억이면요. 중개를 하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50억이면. 이쪽 매수인과 매도인 다 내가 소개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만 9천만 원입니다. 50억이면 수수료만 9천만 원이요. 그런 물건을 저한테 이제 사려고 누구 중개사를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물건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잘 소개를 할까? 근데 그 사람의 능력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물건을 소개해달라고 한 그 투자자는 MBA를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 MBA를 나왔고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LG 다닐 때 해외 그 기업을 인수합병 팀에서 인수합병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브리핑 자료, 그 정도 뭐 한 4, 50억 되는 이 건물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그 분석할 능력이 없겠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중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 수준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이제 맡기는 사람도 신뢰하고 맡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훨씬 낫죠. 그런 분석을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부동산들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물건 보는 눈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 수준에서 적당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그런 물건을 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게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의 가장 이제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전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저한테 뭐 계산 문제 특강 한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수학의 신세계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법이 다른 법입니다. 계산법 자체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할 거예요. 공식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올해는 10문제에 걸쳐 나왔어요. 40문제 중에 10문제. 작년에는 7문제, 재작년에는 11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가 됐어요. 아무튼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가감승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계산 문제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해요. 금융이 뭐예요? 금융은 자금 융통을 줄인 말이에요. 자금 융통.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그래요. 금융. 자금 융통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 쪽에서 돈을 마련할 때 자금 융통한다 그러죠. 그게 자금 융통이에요. 자금 융통. 근데 돈이 부족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을 수요하는 쪽에서도 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소비금융 또는 수요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을 수요하는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근데 건설업체나 건축업자는 생산해서 공급할 때 자금이 또 부족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공급금융, 공급자금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자금융 이렇게. 자, 그러니까 소비자금융도 있고 생산자금융도 있는 거죠. 근데 비중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요거는 단일 건수로는 더 커요. 단일 건수로는 규모가 더 큰데 전체 규모. 각각의 그 금융의 전체 합계. 각각의 금융의 전체 합계로 따지면은 소비자 금융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그게 더 많이 나오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소비자 금융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까요? 공급자 금융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까요? 소비자 금융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 다행히도 그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비자 금융, 공급자 금융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여기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부동산 활동론은 잡다한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도 있고요. 부동산 관리 활동도 있고요. 부동산 개발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입지 선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부동산 마케팅도 있고요. 이런 잡다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대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 이런 굉장히 잡다하죠. 이게 한 8문제에서 9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뭐 여기 2문제에서 3문제, 뭐 많으면 3문제에서 4문제,
뭐 여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한 문제, 요거 합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8문제에서 한 문제. 예, 좀 잡다합니다 이거는. 예, 이런 잡다한 내용들을 공부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당 부분 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돼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게 이제 가장 큰 골치예요. 감정평가론이에요. 이 감정평가론은 그나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입지는 위치란 뜻이니까 뭐 자리 잡는 거, 마케팅 이런 거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셨던 그런 용어들인데, 여기는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분명히 글자는 한글이고 말은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그냥 열심히 추습만 하고 열심히만 들어만 줘도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반복해서 자꾸 좀 쓰거나 읽거나 연습을 해줘야 돼요.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쉬운 용어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 감정평가 전체를 버린 분들은 낭패를 봤어요. 이 6문제에서 7문제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단원이 어렵고 이 단원이 어려워요. 두 단원이 어려운데 이 단원 자체를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쉬운 것들이 출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 용어 자체를 묻는 거는 아주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용어를 묻는 거예요, 용어를. 그냥 괄호 채워넣기 이렇게.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가 적당한 것은 이렇게. 이런 거는 몇 초만 되면 푸는 건데 이 단원 자체를 버린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이거 출제되면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거 자리 바꾸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 앞에 나오고 개별 분석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자리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바꾸는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 출제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출제 안 됐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단원 자체를 버려버리면. 그것도 나왔어요. 또 시장 가치라고 해서 평소에 늘 시장 가치에서 네 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거 그냥 단어 또 묻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세 문제는 그저 죽는 거였어요. 세 문제는. 근데 그런 거를 못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원 자체가 어렵더라도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자는 거예요. 용어. 용어를 알면 그 다음이 이제 더 쉽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용어 정리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용어 해설집 받으셨나요? 이 용어 해설집은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진도별로. 제가 1주차, 2주차 수업을 하죠. 1주차, 2주차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하는 그 순서대로 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주차 수업하고 해당 부분까지 보시고 2주차 수업하시고 해당 부분까지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여기 있는 용어를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1월, 2월, 3, 4월까지는 이게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단원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아까 경제론 했던 부분 있죠. 경제론에 특히 수요 공급 요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요 5파트입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걸 하더라도 요 5파트에서 특강을 합니다. 다른 파트는 특강을 하지 않고요. 요 5파트를 위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전체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소개를 해 드렸고.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은 목차를 좀 보십시오. 목차. 자, 목차를 보시면은 1편 이거 제가 지우면서 같이 지워버렸는데 1편에 부동산학 총론 있죠. 총론은 이제 뭐 또 말씀드릴 게 없는데 2편에 경제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요 경제론 안에 수요 공급 말고 시장론도 집어넣고 경기 변동론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 교재에서는 시장론이라고 오른쪽 페이지에 3편으로 되어 있죠. 그 시장론의 챕터 1과 챕터 2로 되어 있죠. 시장론이 챕터 1, 챕터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론을 경제론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하면 뭘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 공급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시장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공급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장에 수요 공급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챕터 1을 3편의 챕터 1을 경제론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편의 챕터 2가 있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지대론 이런 것들은 이런 잡다한 부동산 활동론 할 때 이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여기서 보지 않고 이쪽에서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동산 활동론으로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수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10분의 1입니다. 제가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10년에 한 번 출제된 주제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문제가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거의 출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책론이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6문제에서 7문제. 이거는 7문제에서 8문제.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에서 7문제. 자, 그래서 정책론에서 4문제, 5문제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밑에 정책 수단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주택 정책이나 또는 토지 정책에서 출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7편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개발 및 관리론만 있는 게 아니라 잡다한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서 함께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7편에서 잡다한 것들은 여기서 설명드려요. 잡다한 거는 모두 다 어디라고요? 7편에 7편. 다음에 감정평가론입니다. 8편에. 그 8편의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6문제, 7문제. 여기는 용어를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용어 해설집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뽑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났고요. 그 16쪽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